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해도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오은혜가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는 새벽, 빈 방을 향해 혼자 중얼거린 것이었습니다. 정작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은혜의 손 위에는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편지 한 통이 쓰여 있었습니다. 수신이는 충청도 어느 마을 관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3년 전 행방불명된 선비 서윤겸이 경기도 광주 땅에 살고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붙이는 순간 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겸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것이라는 것을,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3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서 밥을 먹고 별을 보며 침묵을 나누던 그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은빛 야담설화를 찾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옛날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오년 늦가을 충청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산길은 사흘 길이었습니다. 서윤겸은 그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26의 나이에 문과에서 반드시 급제하겠다는 결심을 가슴에 품고 보따리 하나를 등에 졌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손때가 묻은 서책 3권과 아버지 서참봉이 전날 밤 손수 싸준 말린 음식, 그리고 어머니의 위패를 그려 넣은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따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마당에서 서참봉은 아들의 손을 한참이나 잡고 있었습니다. 야위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윤겸은 그 손이 어느새 이렇게 가늘어졌는지 새삼 깨달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참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윤겸은 충청도 땅을 벗어나 이틀을 걸었습니다. 첫날은 맑고 두 번째 날은 흐렸습니다. 산길에 접어든 것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길이 험하기로 소문난 고개였습니다. 바위가 많고 길이 좁아 혼자 다니기에 조심스러운 곳이었지만 그 길이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산봉우리를 뒤덮었습니다. 가을 내내 미루어 두었던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굵고 거셌습니다. 바위 틈으로 흙물이 솟구치고 낙엽이 불어날렸습니다. 윤겸이 발걸음을 재촉하던 순간 산 위에서 낮고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울음도 아니고 천둥도 아닌 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눈앞이 흙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윤겸은 몸을 피하려 했으나 발이 젖은 바위에 미끄러졌습니다. 무언가 딱딱한 것에 머리가 부딪히는 충격이 짧게 느껴졌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소리도 냄새도 감각도 없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꺼풀 너머로 희미한 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풀 냄새가 났습니다. 약재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고 나무가 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윤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볏짚을 엮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말린 약초 묶음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낮고 작은 방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머리를 조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통증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족이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인지, 자신에 관한 어떤 것도 단 한 조각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얀 빈 종이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완전히 비워진 종이. 그 공백이 어지럼증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낮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젊은 여인이 붓두막 앞에 쪼그려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수하고 단정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질끈 묶여 있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유달리 맑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여기는 전라도 남원 땅입니다. 제가 산에서 발견하여 모셔왔습니다. 사흘이나 의식이 없으셨어요. 윤겸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자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시니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서윤겸과 오은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과거도 없는 사내와 약초꾼의 딸 은혜 사이에 맺어진 인연의 첫 실이었습니다. 겸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내는 그렇게 광주 산자락의 작은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은혜의 아버지 오덕재는 딸이 낯선 사내를 데려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겸이 몸을 가누고 일어나 조심스럽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을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덕재는 평생 약초를 캐며 산을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산짐승도 보고 잡상인도 보고 때로는 산길에서 쓰러진 행인도 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겸의 눈빛은 나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 겸은 조금씩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오덕재가 약초를 채취해 오면 말리고 분류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무거운 짐을 옮겼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일을 찾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수저를 놓고 밤이 되면 불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약초 이름을 중얼거리자 겸이 자신도 모르게 받아 말했습니다. 익모초의 효능을, 당귀와 황기의 차이를,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쓰이는지를 물 흐르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온 지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덕재가 서책을 펼쳐두었는데 겸이 지나치다 멈춰서서 책장을 들여다보더니 줄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자가 빽빽한 의학 서적이었습니다. 글씨를 쓰는 법은 기억이 났습니다. 붓을 잡는 방법도 글자를 이루는 회계 순서도 어느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훈장 박 훈장이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겸이 쓴 글씨를 받아든 박 훈장은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사 이상의 글씨였습니다. 상당한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은 그 말을 전해 듣고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가던 곳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지워진 채로 낯선 몸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겸은 밤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 어둠 속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고요만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런 겸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끌어내려 하거나 어디서 왔는지 캐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약을 다려 가져왔고 저녁이면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없이 갖다 놓았고 힘든 기색이 보이면 모른 척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은혜는 오래전부터 겸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겸이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사 이상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딘가에 혼처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은혜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오은혜가 이름도 모르는 사내를 집에 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 수상하다고도 했고, 오덕제 영감이 늙어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말도 나왔습니다. 저 사내에게 홀렸다느니, 약초꾼 딸이 분수를 모른다느니, 은혜는 그 소문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던 겸 옆에 은혜가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가 조용히 별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었습니다. 삼태성, 북두칠성, 태백성. 겸이 그 이름을 따라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눈 진짜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겸과 은혜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말이 많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묵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괜찮은 침묵이 되었습니다. 겸이 광주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곧 떠날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철이 가고 두 철이 가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듯 겸은 기억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익혔습니다. 그 사이 겸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훈장이 손이 부족하자 겸에게 서당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 부탁했습니다. 겸이 아이들 앞에 앉아보니 놀랍게도 가르치는 것이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른지, 어느 대목에서 멈추어야 하는지,
어떤 아이가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본능처럼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겸을 따랐습니다. 서당에 가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겸이 오는 날에는 먼저 나와 기다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편지를 대신 써 주는 일도 생겼습니다. 한양에 있는 자식에게 보내는 서찰, 관아에 올리는 진정서, 멀리 있는 친척에게 소식을 전하는 편지. 겸은 글씨가 반듯하고 문장이 명확하여 한 번 써준 편지는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겸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덕제도 겸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에는 겸이 대신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습니다. 어떤 것을 얼마나 캐야 하는지, 뿌리와 잎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덕제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약초 지식이 겸에게도 어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억 잃은 수상한 사내였지만 어느새 겸 어른이 되었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겸이 지나칠 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 겸을 바라보는 은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겸이 이곳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겸이 안정될수록 언젠가 기억이 돌아왔을 때 그 안정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은혜는 매일 아침 약초를 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겸의 기억이 돌아오면 보내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나 마음은 머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겸이 저녁 무렵 서책을 읽다 눈을 들어 마당을 바라볼 때 은혜는 그 시선이 어디쯤 머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겸이 오덕제와 나란히 앉아 약초를 손질할 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고요한 신뢰가 어떤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중할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 구치원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구치원은 충청도 출신의 토호였습니다. 충청도라 하면 겸이 쓰러지기 전에 살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구치원의 집안은 서참봉의 집안과 오랜 악연을 이어왔습니다. 서씨 집안의 선대가 관직을 두고 구씨 집안과 다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두 집안은 겉으로는 서로를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반목을 이어갔습니다. 서윤겸이 한양으로 가던 길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서씨 집안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서참봉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수소문을 계속했습니다. 서씨 집안이 흔들리지 않자 구치원은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땅에 기억을 잃은 선비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들어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손에 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진사 이상의 학식을 갖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치원은 직감했습니다. 서윤겸이었습니다. 구치원은 광주로 왔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고 치밀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윤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서씨 집안의 토지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참봉이 병들어 있는 지금 아들이 기억을 잃었다면 서씨 집안 재산은 주인 없이 방치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에 손을 뻗기에 지금보다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구치원이 광주에 나타난 것은 겸이 그곳에 자리를 잡은 지 3년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구치원은 먼저 마을 어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번드르르한 차림새와 점잖은 말씨로 자신을 충청도
출신의 선비라고 소개하며 행방불명된 지인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서윤겸이고 3년 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 산사태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금세 마을 안으로 퍼졌습니다. 기억을 잃고 온 겸 어른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소문은 곧 은혜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은혜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3년 동안 마음 어딘가에서 준비해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거나 이렇게 누군가 찾아오거나 언젠가는 반드시 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순간이 오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는 구치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구치원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겸의 아버지가 병들었고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직감이 이상하다고 알렸습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찾는다면 관아에 먼저 신고를 했을 것이었습니다. 고을 수령에게 문서를 보내는 것이 마땅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구치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관을 통하지 않고 사사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구치원이 마을 어른들에게 건넨 말 중에 재산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은혜는 마을 안악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은혜는 박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훈장은 오랜 세월 남원에 살며 세상 경험이 두터운 어른이었습니다. 박 훈장은 은혜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충청도 일대에서 토지 분쟁으로 여러 집안을 망하게 한 자의 이름이 구치원이라는 것을 박 훈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겸을 이용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혜는 그날 밤 오덕재와 올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덕재는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옳다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이후 구치원은 마을에 머물며 겸에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겸이 은혜의 말을 듣고 거리를 두자 구치원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겸이 기억 없는 척 숨어 사는 것이라는 소문, 오덕재가 저 사내를 이용하고 있다는 소문, 은혜가 분수를 모르고 선비를 붙잡아 두고 있다는 소문. 소문은 독처럼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원은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관아에 직접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신원불명의 사내가 민가에 3년째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구치원은 충청도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겸과 서씨 집안을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로챌 계획이었습니다. 기억 없는 사람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치원이 내미는 문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은혜는 이를 눈치챘습니다. 구치원이 관아에 신고를 넣었다는 사실을 안 날 밤, 은혜는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풀벌레가 울었습니다. 은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겸의 진짜 신원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겸은 충청도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가족에게로, 자신의 삶으로.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원이 먼저 관아를 통해 그 일을 주도하게 되면 겸은 악인의 손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잃고 농락당할 것이었습니다. 구치원보다 먼저 은혜가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은혜는 새벽에 붓을 들었습니다.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수신이는 충청도의 한 마을 관아였습니다. 3년 전 행방불명된 서윤겸이라는 진사가 광주 땅에 살고 있으니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신원을 확인하여 사사로운 자가 이 사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이 서명했습니다. 새벽빛이 들어오기 전에 편지를 신뢰할 수 있는 심부름꾼 편에 붙였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방으로 돌아온 은혜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겸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었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아프다고 말해도 머리는 그것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겸을 위해 한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은혜의 편지가 충청도 관아에 닿기까지는 닷새가 걸렸습니다. 관아에서는 즉시 서참봉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참봉은 그 편지를 받아든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병든 몸으로 수레에 올라 광주로 올라오기까지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 보름 동안 서참봉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광주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야위고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서참봉이 겸의 앞에 섰습니다. 겸은 서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저 야위고 주름진 손을, 저 고요하고 깊은 눈빛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윤겸아, 서참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막혀 있던 것을 뚫었습니다. 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처럼, 그 다음에는 둑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손, 출발하던 새벽의 어둠, 어머니의 위패를 그린 종이, 손때 묻은 서책들, 과거를 향해 걷던 산길, 마당의 감나무, 그리고 꼭 돌아와라 라던 아버지의 목소리.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잠겨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쏟아졌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안도와 통증이 뒤섞인 감각이었습니다. 윤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참봉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남원 마을 마당 한가운데서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 모습을 마루 끝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구치원은 관아의 공식 절차가 시작되자 더 이상 계략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먼저 관아에 편지를 보낸 덕분에 신원 확인이 공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구치원이 위조 문서를 들고 나타났을 때 관아에서는 이미 모든 정황을 파악한 뒤였습니다. 구치원은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충청도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의 치밀한 계획은 약초꾼 딸이 새벽에 쓴 편지 한 통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윤겸은 은혜를 찾았습니다. 은혜는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겸이 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윤겸은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가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윤겸이 말을 이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내를 먹이고 재우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주었습니다. 악인의 계략을 먼저 알아채고 막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대가를 바라거나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겸이 힘들어할 때 억지로 위로하지 않았고, 기억을 캐묻지 않았고, 홀로 있고 싶을 때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들어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윤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별 이름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함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윤겸은 아버지께 이미 여쭈어 두었습니다. 서참봉도 허락했습니다. 은혜와 함께 충청도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은혜는 한참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변변치 않은 약초꾼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식도 가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겸의 말이, 윤겸의 눈빛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덕재가 부뚜막 옆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 훈장은 마당 입구에서 지켜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당에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겸과 은혜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충청도로 돌아온 서참봉은 며느리를 보고 올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문이 어떠니, 가세가 어떠니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혜의 손을 잡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야위고 거칠다는 것을 서참봉은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을 살린 손이었습니다. 윤겸은 이듬해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 식년문과에 응시했습니다. 과거에 오르는 길은 3년 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마을 어귀까지 전송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겸은 그의 과거에서 급제하였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뒤에도 윤겸은 은혜를 각별히 여겼습니다. 어디를 가든 은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은혜가 약초를 다루는 지식이 알려지자 마을 부녀자들이 아픈 일이 있으면 은혜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은혜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덕재는 딸이 곁에 없는 것이 섭섭했지만 사위가 해마다 와서 인사를 올리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참봉이 눈을 감던 날, 윤겸 곁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서참봉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한꺼번에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본 것이 너희들이 가장 잘한 일이다. 은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겸이 기억을 되찾은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을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름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오는 사람, 밤에 별 이름을 가르쳐 주는 사람, 혼자 있고 싶을 때 자리를 피해 주는 사람. 그저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는 자신이 한 일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 그 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의 곁을 3년이나 변함없이 지켜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야 할 때 기꺼이 보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드물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오은혜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남은 것은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원도 아니고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은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문도 없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의 삶도 바꾸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헌신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은비님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른 영상도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계신 곳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